아하, 162쪽. 나 쌀쌀해요. 오우, 쌀쌀해요. 쌀쌀해요. 감기 걸리지 않고 조심해야죠. 봅시다. 162쪽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비문학은 그냥 풀면 되지. 물론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더 얘기할 필요는 좀 더 있어요. 아마 기출풀이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이 기본 이론 강의는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출풀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집중적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좀 있어요. 이 책이 되게 한 1000쪽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출풀이 하게 되면 비문학, 그 다음에 어휘 이런 데 집중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 뭐냐면은 비문학은 어쨌든 내가 지금 보는 지문은 처음 보는 것이고 읽어서 푸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시험 문제의 대략적인 방향은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이런 쪽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문학은 비문학하고 분명히 차이가 좀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요 얘기 잘 들어도 오늘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좋아했어요? 나는 별로 노.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는 수학을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문과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에 가게 됐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90년 그리고 학창시절 8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과 쏠림 현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문이과가 공평했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문과들을 많이 선택했었고 절대 남녀차별은 아니지만은 여학생들은 상당히 문과가 많았어. 그래서 학교에도 가게 되면은 만약에 고등학교가 만약에 10개 반이라 그러면은 한 6개 반 정도가 문과였고 나머지가 이과였거든요. 보통 1개 반은 나중에 직업반이나 예체능 반이니까 직업반 정도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극단적으로 이과 중심 현상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몰라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고 만약에 하죠. 지금 보면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 3,800명 뽑는데 거기 1,000명 늘린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여기 입시 전문 학원들 아마 들썩할 거예요. 의대만 만들면서 미쳐 땡겨야지. 어쨌든 얘기가 뭐냐면은 수학을 할 때 보통 수포자들은 언제 수포해요? 내가 보기에 암묵적으로 보통 중학생 때 이미 결정돼요. 암묵적으로 결정되고 고등학교 1학년 딱 한 학기 딱 들으면서 나는 수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학 포기자들을 다시 수학하는 사람으로 불러들일 때 정말로 괴로운 점이 첫 번째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는. 이걸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요. 수학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봤는데 알게 됐지만은 수학은 공식을 대입하고 거기에 맞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잖아. 암기 과목 형태로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은 현행 수학 문제를 다 풀 자신이 없죠. 수능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흐름이 있어요. 집합부터 모여가지고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큰 흐름을 망각하고서 이 문제 하나가 풀리냐 안 풀리냐만 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괴롭고 힘든 과목에 대해서 수포가 되는 거죠. 이 문학이 그런 데 있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문학의 큰 흐름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향가가 뭐냐, 고려소교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학사의 지식 형태 문제를 지금도 충분히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식 형태의 문학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에 내는 문학들은 보면은 작품 하나를 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너무나 괴로운 게 그냥 모든 작품을 다 외워버리려고 하는 건 진짜로 지극히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이라서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작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적어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작품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작품이 어느 시대에 어떤 작품이라는 것에 대한 좌표는 있어야 돼요. 이게 고려시대 때 소교 작품이다. 얘는 조선 전기 한문학 작품이다. 얘는 조선 중기 이후의 풍자 소설들이다.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가야 돼요. 그 좌표가 없이 그냥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시도 마찬가지, 시도 현대문학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방 전후에 문학이 있고 6.25 전쟁 통해 문학이 있고 60년대 이후에 민주화 문학이 있고 80년대 이후에 산업화 문학이 다 따로 있거든요. 큰 흐름이 있어요. 물론 지금 2020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큰 흐름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양한 문학들이 공존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다양한 문학이 존재했지만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큰 흐름인 문학의 사를 볼 거, 문학사를 볼 건데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공부해야 될 작품들의 포인트, 좌표를 알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때의 문학이었다. 그치? 그걸 알기 위한 것도 있으니 잘 들어도
여기서 잘 들어두지 않으면은 수포자 됩니다. 알겠죠? 재미있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총망라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혹시 들어봤어? 서동요.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가시리 뭐 이런 것들, 황진이 시조 이런 것들. 그리고 고전문학으로 배웠던 여러 소설들도 총망라하게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으려고 하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은 162쪽 펴놓으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요. 낮에는 또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공부하기 좋죠. 그렇잖아도 언제였지? 어저께 낮에 잠깐 시간 나가지고 우리 집 바로 옆에 동사무소 있어요. 보면 주민센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할 곳이잖아. 가까우면 주민센터, 멀면은 구청. 그치? 이런 거 주민센터 갔는데, 와, 옛날에는 진짜로 민원인들 행패가 심했는데 지금도 심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더라고. 거기 주민센터 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민들 행패 못 부리게 보면 은행처럼 띵동 눌러가지고 번호 나와가지고 창구 형태로 하니까는 주민들 행패가 좀 약간 좀 덜했나 보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고통이 심하다. 그 외 나머지 시간들은 좋다 이런 거죠. 자, 봅시다. 한국 문학의 종류예요. 종류, 범위. 크게 봤을 때 한국 문학은 이거부터 가야 되지. 음악에는 음악사, 미술에는 미술사, 영화에는 영화사, 문학에는 문학사가 있죠. 이번에 한번 가보고 싶어. 영화사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영화사 중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잖아요. 이번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하지? 끝났냐? 진짜 가보고 싶어 한번. 안 가봤어요. 자, 문학의 역사를 배울 건데 큰 흐름 먼저 한번 얘기해주고 세부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게 강의 순서는 강의 노트대로 가도록 할게요.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문제도 있고. 일단 한국 문학의 범위는 말로 전하는 구비문학이 있어요. 입구자 쓰는 거죠. 말로 전한다 구비문학. 구비문학 또는 구전문학 그래요. 구비문학 또는 구전문학인데 그냥 용어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말로 전한다, 말로 이어진다 뭐 그런 말이니까 언어로 말로 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옛날에는 다 외워서 전달했어요. 외워서.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서유기. 그치? 토노공, 저팔계, 사오정.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탄생했을까? 재밌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탄생했을까? 말 그대로 중국이죠. 걔네는 중화한다 그래요. 중화한다 그랬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들 중화한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동방의 민족이고, 그치? 얘네들은 동방의 쪽발이고, 그쵸? 그러니까는 동유럽이고, 그치?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그러니 얘네들한테 있어서 이쪽, 서쪽은요, 불교의 나라죠, 불교의 나라. 인도 이쪽에. 그치? 그쪽은 자기네 나라 따지면은 서쪽이에요, 서쪽. 근데 여기에 스님이 말 타고 불경을 가지러 가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가지러 가는 거잖아. 설화예요, 설화. 근데 이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와? 얘네는 중국말이고 여기 인도말이라서 산스크리트가 완전 다르잖아요. 다 암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암기해서.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사막 있죠. 고비 사막 있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가다가 이 스님도 죽고 저 스님도 죽고 갔다 오다 죽고 저다 죽고 하니까 뭐예요? 그 사막에는 괴물이 살고 요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붙이고 구전문학이에요. 구전문학. 이야기를 붙이고 살이 붙고 모두 하다 보니까 뭐예요? 원숭이도 하나 데리고 가고 뭐 있어요? 돼지도 데리고 가고 물귀신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요괴들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설화들의 이야기죠. 왜? 사막을 건너서 불경을 암기해서 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유람하는 이야기가 서유기예요. 서유기. 서쪽으로 유람하는 이야기. 이래서 한자를 알면 좋아요. 서쪽으로 유람하는 이야기. 각종 이야기. 원래는 자그마한 스님의 이야기였지만 거기에 살이 붙는 것이죠. 구비문학이었어요. 구비문학.
그래서 보면은 서유기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갑자기 그 삼장법사가 뭐 외계들을 만나면 뭐 이거 외우죠. 그게 불경을 외우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암기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중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거를 뭐야?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국어로, 한문으로 이제 보면은 번역해가지고 뭐야? 불경을 만드는 과정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 있는 불경이 여기에 중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져가지고 이 땅의 끄트머리, 예? 신라의 끄트머리 불국사로 꼽힌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불국사 가봤죠. 그리고 거기에 그 스님, 부처님 얼마나 멋있어요. 훌륭한 그 문화의 유산이죠. 그래서 설화문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비문학에 의해서. 외웁시다.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설화문학이고요. 얘는 이야기문학이죠. 그리고 노래로서는 민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군신화,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그리고 민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 민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어져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설로도 만들어지고 옛날 이야기가 탄탄하게 이어지는 거지.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성인이니까 알고 읽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 장화홍련전. 그렇죠? 나중에 이야기를 접할 일이 있으면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그런 건 들어봤지? 백설공주 이야기나 신데렐라 이야기가 보면은 되게 원래는 잔혹했다. 뭐 유리구두 때문에 뒤축을 잘랐다. 원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나처럼 나는 구빈문학론, 옛날 고전문학론을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옛날 이야기는 그래요. 잔혹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지금하고 시대가 다른 거야. 그래서 고전문학을 볼 때 지금의 관점에서 보려 하지 말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재미있지 않겠냐. 여러분들 일이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애들이랑 다른 방에서 자고 거실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녁에 동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 자는 거 다 확인하고 불 끄고 여기다 거기 안방에서 서로 좋은 부부관계 맺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같은 방이지. 방과 거실의 구별이나 있었나? 그치?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생활과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이 왕을 집권하게 되면 뭐야? 반정 일으키게 되면 다 싹 다 죽였잖아. 지금 사람 죽여요? 지금 보면은 수십 년째 지금 보면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엔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목이 잘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 80대 노인네만 하더라도 흔한 일이었어요.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사람 뭐가 잘라가지고 걸어놓고 그랬잖아. 우린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옛날 이야기들은 잔혹한 부분이 있어요. 설화의 시대였었어요. 설화의 시대. 옛날 신화, 전설, 민담. 나중에 장화홍련전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백설공주 이런 것만 알고서 그러는데 장화홍련전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숨겨진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장화홍련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구술한다 그래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을 채록해가지고 접어놓은 게 구빈문학론이고요. 그런 데에 들어있는 장화홍련전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요.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가 배씨고요.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요. 그 동네 좌수예요. 좌수. 배좌수라 그래요. 좌수는 동네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 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마가 일찍 죽죠. 그치? 장화와 홍련이 엄마가 콩쥐팥자하고 다르다. 장화와 홍련이 엄마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해요. 꼭 저것들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첩을 들여서라도 저 두 아이를 잘 길러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배좌수는 첩을 들여요. 첩을 들여가지고 보면 그 속에서 아들을 낳거든요. 드리는데 이 딸들 둘을 아버지가 지극히 특히나 처대를 장화를 지극히 아껴요. 그리고 그 지극히 아끼는 장화에 대해서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지극히 시기 질투를 하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장화홍련전에는 근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들으면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해줄게요. 장화홍련전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근친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꽤 왕왕 있었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집에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장화를 갖다가 장화를 갖다가 집에서 내쫓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쓰냐면은 쥐를 잡아와요. 쥐를 잡아온 다음에 그 쥐를 갖다가 장화가 자는 이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건 픽션이니까.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 묻은 지가 장화의 이불 속에서 발견이 된 거야. 집안이 난리가 났지. 저 뭐냐 했더니 장화가 몰래 임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피 묻은 아이를 밤중에 혼자서 출산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여자가 계속해서 장화를 모략질을 해도 믿지 않았고 나중에 심지어는 데려가다 얘기해요. 장화야, 홍련아, 너희 이제 새엄마가 계모가 너희를 학대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를 믿는다면서 지극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신뢰가 딱 한 번에 끊어져요. 뭐? 피 묻은 아이를 보면서. 나의 사랑이 바뀐 거지. 이런 식의 근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나중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의 설화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콩쥐팥쥐 이야기 이런 거 재밌고요. 또 뭐 있지? 그거 뭐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끝내 그 여자는 뭐야. 사지팔다리가 다 잘린 다음에 몸을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머지를 다 잡아먹게 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는 잔혹해요. 그 다음에 구빈문학의 시대에서 기록문학으로 넘어와요. 뭐 문자문학, 기록문학, 글자문학 다양하게 얘기하죠. 크게 세 가지 문학이 있어요. 한문을 빌려다 썼죠. 한문문학, 한시, 한문소설들. 물론 한문수필도 있어요. 한문수필도 있습니다. 기억나요? 차자표기, 향찰, 그 다음에 이두, 구결 기억나죠? 한자가 그냥 우리말이 없던 시절에 우리 글을 빌려 쓰던 시지. 우리식으로 빌려 썼죠. 그럴 때 향찰로 기록한 향가. 신라 때 노래예요. 물론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향가. 향찰로 기록한 문학 향가. 꼭 기억하세요. 향찰로 기록한 문학 향가. 향찰은 뭐다? 차자표기다. 한자를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식으로 적은 글자 표기 방식이 자자표기다. 자자표기다. 그리고 한글로 쓰고 한글로 읽은 국문문학, 한글문학. 뭐 한글문학이라고 해도 돼요. 한글문학이라고 해도 돼요. 원래 옛날에는 한글이란 말을 쓰지 않고 처음에는 훈민정음이었거든요. 근데 훈민정음이라는 게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언문 그랬어요. 언문. 언문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언문. 말의 글이다. 말을 쓰는 글이다라고 그래가지고 한문하고 구별해가지고 언문이란 말을 계속 썼어요. 언문이란 말을 계속 썼어요. 특히나 언문이란 말을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이게 연산군 때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량 복제 찍어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훈민정음은 공식적으로는 두 권,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한 권밖에 없죠. 그 간송본. 그치? 간송본. 그게 1940년에 발견됐거든요. 1940년에 발견됐어요, 그게. 근데 그 전까지 실록에 그렇게 등장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 권도 없었어요. 한 권도 없었어요. 그건 연산군 때문이 가장 커요. 연산군 때 이제 보면은 연산군의 그런 비방들을 사람들이 한글로 적었거든요. 한글로 적어가지고 막 벽에다 붙이고 막 서로 돌려보고 그러니 연산군 때 그랬어요. 훈민정음을 소지한 자와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쓰는 자는, 언문을 쓰는 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없애버렸죠. 그때는 조선의 인구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통제가 가능했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그 개화기 시기 때 한글이란 말을 쓰자고 우리 기억나 이거 향가를 번역했던 양주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글을 쓰자라고 해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돼요. 한글은 큰 글이다. 큰 뜻의 글이다. 우리가 한마음 그러잖아. 이제 모든 걸 통합하는 글이다. 그런 말을 써요. 한글이란 말을 써서 한글 문학 그러기도 합니다. 시조, 가사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훈민정음이 다시 소환될 거예요. 훈민정음. 먼저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갑시다. 책에는 그냥 고대 문학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가야 돼요. 이 표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이렇게 다룹시다. 문학사가 있거든요. 문학사가 있는데 문학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 구분이 필요해요. 시대 구분. 어디까지의 문학이냐, 어느 시대의 문학이냐, 우리가 뭐 예술도 뭐 바로크 시대냐, 모로코냐, 무슨 예술량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 구분이 필요한데 시대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저는 그냥 교과서 기준으로 해줄게요. 교과서가 이렇게 나누고 교과서대로 그냥 보면 되는데 시대 구분은 잘 봅시다. 크게 봤을 때 고전문학, 현대문학.
됐어요? 고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가르는 기준은 뭐야? 가보게요. 가보경장 가보개혁으로 볼게요. 가보개혁 이후 문제부터는 문학부터는 현대문학이고 그 이전은 고전문학이라고 할게요. 뭐 물론 또 그 사이에 낀 거를 근대문학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갈게요. 교과서대로. 알겠죠? 자, 저기 써두는 거 아니면 외워둡시다. 고전문학은요. 그냥 분필이. 고전문학은요. 왕조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고대문학, 신라때문학, 고려문학, 조선문학. 오케이? 왕조별로 보면 됩니다. 조선이 아무래도 좀 양도 많고 자세하다 보니까 조선 전기문학, 후기문학으로 나눠요. 하지만 왕조별로 보면 됩니다. 고대문학, 신라문학, 고려문학, 조선시대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은 10년대 쭉 해가지고 1960년대까지는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910년대 문학, 20년대 문학, 30년대 문학, 40년대 문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60년, 1970년대 이후부터 그냥 현대문학. 이렇게 일단 시대 구분합시다. 일단 시대 구분을 먼저 정의를 잡고 가야 되겠죠. 별로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대로만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고대문학, 신라문학, 고려문학, 조선 전기 후기문학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1910년대 아마 이때는 이제 개화기 문학, 10년대 문학, 20년대 문학, 30년대 문학 이렇게 해요. 보통 그래서 20년대, 30년대 해방 전까지는 일제강점기 문학 이렇게 말하죠. 45년 해방이 됐으니까. 그리고 1950년대 문학은 이제 전후문학 그래요. 전쟁문학. 그리고 60년대는 이제 보면 나라가 정착이 됐죠. 뭐 산업화 문학 뭐 이런 것들을 60년대, 70년대부터 이야기했죠. 보통 60년대는 참여문학, 그 다음에 70년대는 산업화 문학하고 그 당시에 다 그런 문학만 제작한 건 창작한 건 아니지만은 교과서의 이야기대로 가는 겁니다. 큰 흐름대로.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갈 건데 문학사는 지식 형태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 야 이거 몇 년대야. 그래야지만 내용의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크게든 작게든 빈칸이든 아니든 뭐예요? 여러 번 반복 정리할 수 있게 추가 자료가 나갈 거예요. 이거는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한번 이렇게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쭉 큰 흐름대로 한번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풀이 할 때 세밀하게 문제 풀면서 또 가시고 정리도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의를 잘 따라오면 돼요. 이렇게 왕조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대문학 보통 신라까지를 포함해서 그냥 고대문학 그래요. 고대시가 쓰던 시대. 이 고대시가 들어봐서 대표적인 게 구지가, 황조가. 예. 슬픈 일이죠. 이때 무슨 뭐 고대시간이 설환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야. 쑥하고 말이야. 정확히는 쑥과 단군 신화가 그거잖아. 그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해서 환인, 환웅 그리고 재밌지. 환인은 분명히 가시야 신. 그리고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니까 얘도 신이지. 아이 그 지가 왜 이러냐 오늘. 얘도 신이지. 그 보면은 나와요. 서자라고. 우리가 서자 하면은 그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서자의 개념은 누구냐면 이제 그 첫째가 아닌 아들을 서자라고 하거든요. 서자로 환웅이 나고 그 다음에 환웅이 인간 세계에서 곰하고 관계를 맺고 단군을 낳잖아. 그러니까 단군은 하늘과 지상의 결합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활자소는 주몽이나 그 다음에 가락국기에 들어있는 무슨 뭐 구지가의 이야기라든지 가락국설화라든지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왜 이렇게 설화가 우리는 적을까? 그리고 너무 단순할까? 참고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거기 그 추가 이후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책 내용에 의하면은 단군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더는 있습니다. 긴 역사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도 모르죠. 관심도 없고. 주몽이 활자 쏘는 거 외에는 뭐 아는 게 뭐 있어? 주몽이 누구랑 결합해서 누구랑 태어난 거 알아? 그거는 알지. 주몽이 아래서 태어난 거. 그렇지. 난생설화.
이게 참 가까운 이제 슬프지고 분한 일이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우리는 봐봐. 단군이 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이 고조선을 건국했다인 건국 신화잖아. 근데 일본만 보더라도 뭐야? 세상에 원래 태초에는 뭐와 무엇이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고 빛을 이끌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태초 신화가 우리는 없죠. 물론 또 각 가정들에 전하는 시조 신화에 보면은 시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 참 슬픈 일이에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고대 문명을 거스렀던 나라들은 무슨 뭐 이집트나 뭐 다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되는 역사에서 없는 건 참 아쉽기는 해요. 좋은 점은 공부할 게 별로 없죠. 그죠? 신화전설 민담. 내 시대예요. 민담은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 구별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구지가 황조가 이런 거나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 창기파란가 이런 거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많아지죠. 고려시대부터.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는 보통 고려 중엽 말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시, 뭐 폐관문학, 가전문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빵 터져서 아마 시험에는 거의 99%뭐 조선시대 때 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죠. 뭐 다양한 장르들이 나타나요. 시조, 악장, 가사, 한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지 이제 속독들이 공부해야 돼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이생규장전만을 여기다 넣어놨지만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도 5작품 다 공부해야 되고 뭐 한문수필, 한문소설 이런 것들도 다양한 공부해야 돼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신화와 전설의 설화의 시대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예술 작품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뭐 홍길동전이니 판소리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대문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임진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문학, 후기문학을 또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가 또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한글 창제를 기점으로 조선의 문학을 또 구별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기다가 별표 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고전문학 되게 재밌어요. 고전문학 되게 재밌고 그런 이야기들의 그런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즐겼고 어떻게 다뤘을까 생각해서 읽으면은 정말로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고전문학을 읽을 때는 자 빨리 지금의 관점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지금의 관점을 빨리 내려놔야 돼.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이 알고 있는 이런 도덕들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장화홍련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뭐가 있다? 그 시작에는 근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전이 고전대로 보이고 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구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가지를 잘라 죽일 수가 있지?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조선 후기에 한문 소설인 한문 문학을 썼던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 들어봤죠? 양반전, 허생전. 그분의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겠죠. 그 연려함양 박시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여자들이 뭘 많이 했냐면은 연려가 되고자 그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선시대 때 중요한 가치관은 충, 그 다음에 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열이 들어봤죠. 충효열. 단순히 이건 사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모는 걸리면 죽는 거야. 반정은. 영모는 걸리면 죽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영모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효를 위해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모의 장례지, 장례. 제사. 그걸 다룬 게 바로 흥부전이에요. 흥부전에서는 중요한 건 하나 우리가 잃고서 자꾸 거기 방만 타고 있는데 흥부전의 시작에는 뭐예요? 부모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놀부가 모든 장례를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니 제사는 놀부가 다 올빵한 것이지. 장자 우선주의. 그러니 흥부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죠. 거기서 문제점이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 문제점을 재미있고 소설화하려다 보니까는 천하의 병신인 흥부를 만들어가지고 무기력한 인간으로서 자식들도 거느리지 못하고 열이 나는 그런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이야기가 선과학의 대립으로 재미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열이에요, 열. 열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로 여자는, 미안해요, 열은 여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람 피지 말란 얘기인가? 조선시대 때는 바람의 개념이 없었잖아. 물론 바람은 피는 폈거든요. 여기서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여자분들 미안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근대사회까지 이어지는데 남편이 죽으면 절대로 제가하지 않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돼. 네, 이게 열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요? 김동리 영마 보면은 성기를 낳고 성기가 무슨 뭐 화개장터 나왔더니 그 얘기 있잖아. 그 시작했던 성기를 낳았던 엄마가 살았던 그 동네가 그 연려마을이었어요. 보면 여자들이 남편을 잃고 전쟁통에 나가서 다 죽었잖아. 연려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이게 심지어는 심해지다 보니까 진짜 일이에요. 정조 때 일입니다. 정조 때 그때쯤이에요. 여자들이 남편이 죽죠. 일찍 죽죠. 그러면은 장례를 다 치르고 1년 뒤에 남편 따라 죽어요. 그래야지만 연료로서 칭송을 받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연암 박전 선생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한 게 바로 연료 함양 박시전이에요. 이렇게 후기 소설들은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충효열.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조선시대의 문학을 다루면서 충효열은 빠질 수가 없는 하나의 가치관인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고전문학을 배울 건데요.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는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치?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 뭐 있었지? 넷플릭스 OTT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말이 되냐? 아니, 사람들, 범죄자들 모아놓고서, 가둬놓고서 거기서 게임을 한답시고 돈 줄 테니까. 그랬더니 게임에서 어겼더니, 무궁화 꽃이 피었는데 어겼더니 거기서 총 쏴 죽었어. 말이 됩니까?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갑시다. 자, 이제부터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잘못하면 수포자 됩니다. 책이, 여러분들 잘 봐요. 책은 그냥 이게 순서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강의는 강의대로 재미있게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봐요. 고대, 그 다음에 고려, 잘 봐. 먼저 시가문학, 사문문학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갈게요. 난 순서는. 책은 그냥 쭉 갔는데 저는 이렇게 갈게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갈게요. 강의 노트 순서대로. 알겠죠? 책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복잡하진 않게 내가 잘 알려줄 텐데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거예요. 일단은 162쪽에 그거 읽고 갑시다. 국문학의 태동기. 고대문학, 국문학의 시작, 태동기. 서사시, 집단, 서사시, 그리고 서정시. 개인의 서정시. 아무래도 문학의 시작은 집단 서사시였겠죠. 우리 부족, 마을에 대한 문학이 시작됐다가 개인적인 문학으로 나아가겠죠. 구비전승 뭐 이런 것들.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중에 설명할 건데 묵격신앙들 이런 것들 나타나요. 묵격신앙. 묵격신앙, 토테미즘. 묵격신앙은 그냥 무속인들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동물을 섬기는 거야. 전 세계의 공통, 어느 민족이나 전 세계의 역사 다 동물을 섬겼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과거 고대로 거슬러 가면은 인간보다 동물이 세잖아. 그지? 인간보다 동물이 세잖아. 우리가 코카콜라로 알고 있는 흰곰 알죠?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 새끼 겁나 포악해요. 어느 생물학자도 얘기하죠. 가장 포악한 동물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자 우습죠. 그치? 코카콜라 개예요. 나중에 설국열차에서 마지막에 손 흔든 애. 엄청 포악하거든요. 원래 동물들이 무서웠어요. 토템은 이런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거 몰라도 돼요. 영고, 무천, 동맹 등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에요. 제천의식. 제천의식. 이런 것들이 고대 문학엔 중요한 요소들이었죠. 서랍문학, 고대가요인데 여러분들은 163쪽에 고대가요 먼저 보고 서랍문학 볼게요. 163쪽에 고대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불리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된 게 바로 고대 한역시, 고대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시가,
뭐 고대 가요, 뭐 좀 편한 말로 고대 노래, 고대 한역시는 원래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한문으로 기록됐으니 한문으로 기록된 걸 다시 번역했으니 한역이 되겠죠. 원래 구전되다가 한문으로 기록됐어요. 삼국유사 뭐 이런 데에. 그리고 그걸 다시 번역했기 때문에 한역시라고도 해요. 한역시. 한문을 번역했다. 대표적인 게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있지. 네. 대표적인 게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인데 앞으로 수차례 공부하게 될 저런 작품들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해가도 있고요. 교재에는 163쪽이죠. 그 다음에 정읍사도 있어요. 정읍사. 근데 해가랑 정읍사는 좀 성격이 조금 독특해요. 나중에 차차 설명하겠지만은 해가랑 정읍사는 성격이 조금 좀 독특하고 그 숙세가 잠깐 보류. 그래서 대표적인 고대 시가는 세 작품.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이 세 개밖에 없어. 야, 고대 옛날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세 개밖에 안 남았다니까. 해가는 이 구지가의 그런 번역, 이제 뭐 표절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구지가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다를 뿐이죠. 시기적으로도 좀 달라요. 구지가랑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정읍사. 거기 정읍사 중요한데 여러분들 163쪽에 보고 있죠? 정읍사는 알아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야. 백제 때 백제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백제 시대 때 백제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니까 고대 시가가 맞지. 시기상으로는. 내 말 이해해? 시기적으로 고대 시가가 맞죠. 그런데 이 정읍사는 원래 백제 시대 때 사람들이 말로 부르던, 구전으로 부르던 옛날 노래예요. 한문이 아니라 말로.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노래가 신라 때도 부르고 고려 때도 계속 불러요. 사람들이 이거를. 내용인즉슨 그냥 남편이 장사하러 떠났고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역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일하러 가면은 집에서 남은 배우자는 뭐예요? 남편을 걱정하거나 아내를 걱정하겠죠. 이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구전돼서 불려요. 되게 생명력이 오래 길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얘를 한글로 기록해요. 왜? 말로 부르던 노래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정읍사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보면 고대 시가가 맞는데 한글로 전하는 노래예요. 알겠어요? 내 말 이해돼? 나중에 정읍사 때 다시 해줄게요. 얘기 잘 들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백제의 노래는 정읍사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정읍사를 유일한 백제 가요라 그래요. 유일한 백제의 노래 정읍사 이거 공무원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지식형으로.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그 밑에 163쪽의 밑에 참고 봐봐. 2000년에 부여 능산리 어느 절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절에 가면은 무슨 탑 있잖아, 돌탑.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때도 많이 묻고 뭐 하면 이제 보수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보수를 하다가 그 절탑 아래에서 보통 무슨 살이나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웬 함이 나왔거든? 그리고 함을 펼쳤더니 거기 안에 목간 또는 죽간이라 그래. 옛날에 보면은 종이 말고도 비단에다가도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죠. 대나무나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쭉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목간 또는 죽간이라고 했는데 여기 죽간이었거든요. 대나무 엮어서 이 죽간에다가 쓴 글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글을 계속 읽고 여기 안에 노래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노래. 그리고 이 노래 전후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봤더니 이 내용은 백제 때 듣고야. 참고로 숙세가는 내용인즉슨 뭐예요? 부처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냥 우리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거거든요. 세속에 때를 먹고. 그러니까 2000년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숙세가 때문에 유일한 백제 노래는 정읍사가 아니라 숙세가도 들어간 거지 이제. 숙세가도. 알겠죠? 시험에 안 낼 것인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유일한 백제의 가요는 정읍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숙세가도 맞아요. 백제 노래로서. 그리고 숙세가가 백제의 노래다라고 출제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옛날에 국가직 시험 7급을 공통과목인 국어로 낼 때 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는 않겠죠? 유일한 백제 노래는 정읍사만 된다, 숙세가도 된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하나만 공부합시다. 이 셋 중에서. 나머지 다 할 거니까. 구지가. 어디냐? 삼국유사라는 책에. 들어봤지?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찍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입니다.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지으신 옛날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이거 역사책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민속학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삼국유사는 이련 선생님이 엮으신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에요. 거기에 권이 가락국기 편에 이 내용이 있는데 어디 보자. 일단 여기 잠깐 킵해 놓으시고 한번 쉬었다. 지금 시간. 혹시 쉬는 시간에 한 3분이면 읽어요. 나는 이따가 시간이 딱 강의 시작하면 내가 말로 설명해 줄 건데 여기다가 네이버 창에다가 이렇게 가락국 신화 또는 가락국 설화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뭔가 재밌지는 않겠다. 뭔가 짤막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읽어두시면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구지가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게요.